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 하나를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뭐 눈앞에 두고 보셔도 좋고요. 네. 그 아주 기이한 봉우리들이 막 첩첩이 쌓여 있는 그런 풍경이죠? 맞아요. 안개 쫙 휩싸여서 약간 몽환적인 산세가 보이고, 근데 또 그 깊은 곳에는 복숭아꽃이 막 만발한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숨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요. 네, 딱 들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단순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시각 자료는 사실 1447년, 그러니까 조선 세종 29년에 그 찬란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위태로웠던 짧은 봄을 그대로 박제해 놓은 뭐랄까 타임캡슐 같은 겁니다. 맞아요. 타임캡슐이란 표현이 딱 맞네요. 표면적으로 보면 참 고상하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네, 평화로운 조선시대의 일상 같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식의 맥락을 찾는 우리 청취자님, 오늘은 단 며칠 사이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언어, 국방,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운명으로 얽히게 되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봐야 해요. 이 짧은 봄날의 기록 안에는 혁명, 권력, 그리고 이상향을 향한 인간의 아주 처절한 갈망이 다 섞여 있거든요. 와, 벌써부터 막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먼저 1447년 4월 20일로 가볼게요. 한양의 창덕궁입니다. 이때 세종대왕이 병환이 아주 기뻤잖아요. 네, 건강이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걸음도 아주 힘드셨을 텐데요.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이 후궁 양씨의 처소로 향하십니다. 거기서 서연, 그러니까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여시는데 참석자가 대박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었죠? 어린 왕손, 그러니까 훗날의 단종이죠. 그리고 수양대군, 안평대군의 아들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조선의 미래 권력들이 그 방 안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와, 숨막히는 공간이네요. 육체는 무너져가지만 세종의 철학은 가장 날카로웠던 순간입니다. 거기서 세종이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셨죠? 글이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 글을 배우는 자는 먼저 사람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셨죠. 아, 먼저 사람을 배워야 한다. 진짜 아름다운 말이네요. 근데 이게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럼요. 세종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바로 그 4월 20일에 엄청난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함길도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 선발에서 파격적인 룰을 만드신 거예요. 파격적인 룰이요? 어떤 건가요? 훈민정음을 먼저 통과한 자만이 다른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와, 잠깐만요. 훈민정음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아예 관리가 될 자격조차 안 줬다는 거네요? 맞아요. 중앙의 기득권 사대부들이 득실거리는 한양이 아니라 왕조의 뿌리인 변방, 함길도에서부터 일종의 룰 변경을 시작한 거죠. 이거 진짜 재밌네요. 마치 오늘날 최신 기술이나 코딩 언어를 모르면 회사 핵심 직책에 갈 수 없도록 아예 룰을 바꿔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단순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아니에요. 아, 지식의 독점을 깨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한자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세종의 아주 조용한 혁명이었던 겁니다. 와, 혁명. 진짜 딱 맞는 말이네요. 당시 사람들 충격이 엄청났겠어요. 엄청났죠. 그 당시 지방 수령이었던 황길도라는 인물의 일화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묻잖아요. 백성을 위한 글이란 무엇인가 하고요. 맞아요. 그때 한 아들은 평생 배운 어려운 한문으로 답을 썼고 다른 아들은 막 세상에 나온 훈민정음으로 답을 냈죠. 그걸 본 황길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이제 시대가 바뀌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 짧은 탄식에 진짜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지식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체감한 거죠. 캬, 자신이 평생 믿어온 규칙이 무너지는 느낌이 팍 들었겠네요. 자, 이렇게 아버지는 현실 세계에서 글을 통해 백성의 이상향을 짓고 있었는데요. 단 이틀 뒤입니다. 4월 22일. 그의 아들 안평대군은 전혀 다른 방식의 이상향을 만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안평대군이 그날 밤 기이한 꿈을 꾸게 되잖아요. 맞아요. 꿈속에서 짙은 안개랑 험한 강을 막 지나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나죠. 네, 거기서 노인이 남긴 대사가 진짜 인상 깊어요. 이곳은 도원, 사람이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죠.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안평대군이 잠에서 깨자마자 당대 최고 화가였던 안견을 팍 부른 거군요. 자기 꿈을 빨리 그리라고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묘사했던 그 그림, 몽유도원도입니다. 험준한 바위산이랑 평화로운 복숭아밭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게 바로 그 꿈의 묘사죠. 자, 청취자님,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안평대군이면 왕의 아들이잖아요. 이미 현실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 권력자일 텐데 왜 하필 현실에 없는 마음으로만 가는 이상향을 꿈꿨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적 폭풍을 막 직감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진행자님의 그 분석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이상을 꿈꾸는 예술이 가벼운 낭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오히려 가장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에서 비롯될 때가 많거든요. 안평대군은 똑똑한 인물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죽음과 다가올 형제들 간의 끔찍한 권력 투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현실이 이미 지옥이란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완벽한 평화의 세계를 꿈꿨다는 거네요. 소름 돋아요. 맞습니다. 궁궐 안에서 문자와 그림으로 이런 거대한 이상향이 논의되고 있을 때 사실 진짜 피와 땀을 흘리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맞아요. 조선의 변방, 서해안 태안으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죠.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현실의 조선을 묵묵히 지키는 자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충천 관찰사 김종서입니다. 그 험난한 해안가에서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봉화를 정비하고 있었죠. 김종서 장군 하면 북방의 호랑인데 서해안에서도 엄청 고생하셨네요. 그가 남긴 명언이 뼈를 때리더라고요. 이곳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다. 조선을 지키는 눈이다. 맞습니다. 김종서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어요. 봉수대의 그 굴빛을 그냥 연락용 신호로 본 게 아니에요. 네, 나라의 숨결이라고 불렀죠. 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빛 하나하나가 조선의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상을 꿈꾸는 세종과 안평대군 그리고 차가운 현실을 지키는 김종서가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글과 꿈이 있어도 김종서가 세운 그 튼튼한 울타리가 없다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일 뿐이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이상이라는 꿈과 현실이라는 방어가 1447년 봄이라는 같은 시간대에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탁탁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짜 한편의 영화 같아요. 근데 이런 거대한 세 줄기의 소용돌이, 그러니까 글자, 꿈, 국방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거대한 역사는 결국 개인의 운명으로 완성되죠. 맞아요. 우리 다시 그 오프닝의 세종서연 자리로 가보시죠. 그 방 한 구석에 같이 앉아있던 최씨 집안의 두 형제, 최인군과 최손을 기억하시나요? 네, 같은 핏줄이고 세종이라는 같은 스승 아래서 배웠지만 완전히 다른 두 길을 걷게 되는 형제죠. 진짜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형인 최인군은 약간 학자 스타일이에요. 안평대군의 이상에 매료돼서 세상은 바꿀 수 있다.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믿었죠. 반면에 동생 최소는 철저하게 현실의 권력을 직시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형의 말을 듣고 동생이 뭐라고 하죠? 세상은 권력으로 움직인다라고 딱 잘라 말하죠. 사상이나 이상보다는 결국 그것을 지탱할 물리적 힘이 진짜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청취자님은 혹시 어느 쪽이신가요? 세상을 바꾸는 건 최인군처럼 사상과 이상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최손처럼 냉혹한 권력과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이 두 형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내렸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선을 덮친 그 피비린내 나는 격변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게 되잖아요. 너무 씁쓸하네요. 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오늘 탐험을 통해 본 1447년의 짧은 봄 어떠셨나요? 미래를 가르치려 했던 세종, 현실의 나라를 지킨 김종서, 꿈을 그렸던 안평대군,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던 두 형제까지. 이 모든 게 단 며칠 혹은 몇 주 사이에 맞물려 돌아간 한 시대의 단면이라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맞아요. 우리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의 삶에도 아마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존재할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인 몽유도원, 당장 지켜내야 할 태안의 봉화 같은 현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익혀야 할 훈민정음 같은 언어 말이죠. 네, 그 세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게 결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새로운 여운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4월 22일 안평대군이 그 꿈을 꾸지 않았거나 안견이 몽유도원도라는 형태의 그림으로 그걸 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와, 상상도 안 가네요. 최인구는 그래도 끝까지 그 예술과 이상을 좇는 삶을 살았을까요? 때로는 말이죠. 아주 위대한 예술 작품 하나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사람의 인생 경로를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유혹하는 아주 강력한 덫이 되는 것은 아닐지 오늘 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이사냥이 오히려 사람을 삼키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탐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맥락을 파헤치러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